하나그룹, 충청남도가 주도하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른바 충청권 태양광 클러스터를 통해 충청 지역의 창조경제를 꽃피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달 들어 매주 10,000가구 이상의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도 약 14,000가구가 나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구의 평균 소득은 늘었지만 소비는 여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올 1분기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늘었지만 소비 지출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증권사들이 다음 달 15일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 신용거래가 집중된 일부 코스닥 소형주의 낙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잇따라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와 충청남도, 한화그룹이 협력해 충청권의 태양광 연구와 생산, 사업화 전 단계를 아우르는 태양광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1,525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태양광 특화 벤처단지도 만듭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천안에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충남창조센터는 11번째로 문을 연 것입니다. 충남혁신센터는 현재 태양광셀 부문 글로벌 1위인 하나그룹의 역량을 기반으로 충남과 충북,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를 묶어 충청권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농수산품 명품화도 추진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해외 진출 등 지원을 위해 솔라 윈윈 펀드, 글로벌 사업화 펀드 등 총 1,525억 원 규모의 각종 펀드도 조성합니다. 특히 태양광 사업은 충청권의 사업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창업 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성장도 함께 도모해 센터 사업과 별개로 하나그룹은 300억 원을 투자해 올해 말까지 충남 서산의 태양광 특화 벤처단지를 조성합니다. 특히 하나그룹은 클린에너지 연관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충남 홍성군의 죽도를 태양광 풍력 100% 에너지 자립섬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무공해 청정 태양광을 통해 주민 70명이 거주하는 죽도는 에너지 자립섬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딱 좋아요. 좋아요. 평소보다는 훨씬 발전된다고 이야기.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농수산품을 명품화시키는 사업도 펼칩니다. 단순히 농수산물을 재배, 수확해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을 가공, 유통 서비스와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농업을 6차 산업화된 농업이라고 합니다. 1차 사과 생산, 그다음에 2차 와인 생산, 제조업이죠. 그다음에 3차 체험 관광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하는 농업인데요. 하나그룹은 명품 농수산물을 천안에 있는 갤러리아 테스트존 매장에 시범 판매하고 명품화가 완료되면 전국 갤러리아 지점에 입점시킬 계획입니다. 태양광셀 1위 업체인 하나그룹이 주도하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하면서 충청권이 태양광 클러스터로의 변신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매주 10,000가구 이상의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도 약 14,000가구가 나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이달 들어 매주 14,000가구 이상의 분양 물량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약 14,000가구가 분양됩니다. 오늘 부동산 114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전국 분양단지는 전주 14,000가구와 비슷한 13,921가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이나 청약제도 간소화 이후 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공급되는 물량이 많은 만큼 분양가와 입지 여건 또 브랜드, 향후 가격 전망에 따라 청약 경쟁률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별 청약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는 단지는 전국 총 16곳입니다. 오는 29일 대우건설은 경기도 성남의 미래우남역 푸르지오 모델하우스를 열고 하나건설도 같은 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킨텍스 꿈의 그린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화건설은 킨텍스 꿈의 그린으로 올해 수도권에서 첫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5층부터 지상 49층, 10개 동, 전용 84에서 150제곱미터 규모로 아파트 1,100가구와 오피스텔 780실 등 총 1,880가구의 복합단지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별로 청약 결과가 크게 차이나는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가구의 평균 소득이 늘어났지만 소비는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소비 성향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가게가 벌어들인 돈이 조금 늘었지만 씀씀이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51만 7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도 2% 증가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늘어 소비 여력이 좋아졌지만 가계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350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얼마만큼을 소비 지출하는지 보여주는 평균 소비 성향은 오히려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 성향을 집계한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리 경제가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반면에 노후 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처럼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을 떨어뜨렸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저성장 국면이 좀 장기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과 노후를 대비하고자 가계가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가계 흑자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6% 증가한 101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계의 소득과 흑자액 등이 늘고 있지만 소비 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탓에 가계가 주머니를 좀처럼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증권사들이 다음 달 15일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 신용거래가 집중된 일부 코스닥 소형주의 낙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잇따라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김병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소형주 중 신용거래가 많은 일부 종목은 주가가 하락할 때 반대 매매로 낙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도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후 1개월에서 2개월간 개별 종목을 선택할 때 변동성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신용잔고가 지나치게 높거나 대차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은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재투자나 만기 연장 시점에서 높은 증거금률이 적용되면 유동성 공급이 제한된다며 신용거래 만기가 9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7월에서 8월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 증시 가격 제한폭 확대에 앞서 한국거래소가 증권사들에게 과도한 반대 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반대 매매는 주식 가격 하락 등으로 신용거래 고객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이 부족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매도 물량은 처분 전일 종가의 하한가인 마이너스 15%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하한가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되면 적지 않은 증권사가 반대 매매 수량 계산 시 새로운 가격 제한 폭인 마이너스 30%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반대 매매 수량을 마이너스 30%에 맞춰 산정할 경우 투자자가 과도하게 손해를 볼 수 있고 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대로 마이너스 15%를 기준으로 해달라는 뜻을 증권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의 핵심 과업 중 하나가 바로 알뜰폰인데요. 특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후 통신비가 비싸졌다는 인식 때문에 알뜰폰을 찾는 소비자들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제 미래부가 대대적인 알뜰폰 추가 활성화 계획을 새로 발표했는데요. 보도국의 한지 기자와 함께 알뜰폰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뜰폰 하면은 우체국이나 대형마트에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아직도 어떤 건지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알뜰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체국 알뜰폰 특가 할인, 마트에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겠지만 알뜰폰 광고를 또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알뜰폰은 이동통신망을 가지지 못한 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망을 빌려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국내 통신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워낙 엄격하다 보니 이통 3사만이 할당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 가끔 이통 3사가 독과점에다가 담합을 불사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자 정부는 주파수를 가진 통신 3사 외에 다양한 통신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011년도에 알뜰폰 시장을 연 겁니다. 소비자들은 최신 휴대폰으로 이통 3사의 망을 사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내다 보니 가입자들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뜰폰 사업은 사업 도입 초기에는 일단 아류라는 인식 때문에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이제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죠. 어느 정도 가입자가 늘었나요? 네. 지난달 알뜰폰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난 2011년 알뜰폰 사업 도입 초기만 해도 47만 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입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알뜰폰 성장이 가능했던 건 이 사업자들의 활발한 영업 활동 덕도 큽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는 SK텔레콤 망을 임대해 쓰는 SK텔링크, 유니컴즈 등 10개사와 KT망을 이용 중인 CJ헬로비전, NX텔레콤 등 14개사, LGU 플러스를 사용하는 스페이스네트, 머천드 코리아 등 7개사가 있습니다. 가입자 증가로 업계 매출도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해 알뜰폰 매출은 지난 2013년 2,394억 원보다 약 2배 증가한 4,5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기존 이통사와 비교했을 때 통화 품질은 같은데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알뜰폰 요금은 왜 이렇게 저렴한 건가요? 네, 이 알뜰폰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요금입니다. 이통 3사 평균 요금이 매달 36,404원이지만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월 15,721원으로 연간 24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이통사 대비 57%까지 싸게 쓸 수 있는 거죠. 요금이 이렇게 저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통신 서비스 운용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동통신망의 네트워크 용량을 도매가로 받고 전파 사용료도 면제받습니다. 또 이미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마트, 편의점 등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비용 절감 효과도 큽니다. 기본료를 낮춘 대신 무료 음성통화와 데이터 제공량도 적어서 통신 고정비가 낮은 것도 통신비가 저렴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 알뜰폰 사업도 위기에 봉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하면서부터인데요. 그래서 어제 정부도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일주일 새 이 이동통신 3사가 유무선 통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선도 이 알뜰폰 시장으로 쏠리게 됐는데요. 저렴한 요금이라는 경쟁력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이 알뜰폰 추가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알뜰폰 사업이 쉽게 몰락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먼저 알뜰폰 사업자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망 도매 대가를 낮추기로 했는데요. 기존 분당 39.33원이었던 망 도매 대가를 35.37원으로 4원가량 낮추고 데이터는 메가바이트당 9.64원에서 6.61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 만료되는 전파 사용료 감면 기한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1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알뜰폰 확산을 위해 온라인 허브 사이트를 개최하고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알뜰폰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알뜰폰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성장하게 된다면 이 통신요금의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에게는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한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GU+가 6만 원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도 LG전자 G4와 삼성 갤럭시 S6의 공시 지원금을 상한선인 33만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또 최저 요금제 기준으로도 LG G4의 경우 22만 7천 원을 지원해 경쟁사와 비교해 10만 원 이상 저렴해졌습니다. 갤럭시 S6 역시 경쟁사 대비 최대 9만 4천 원 더 높은 공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LGU+는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15%까지 더하면 가격 부담은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순항하면서 경쟁사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인 삼성전자는 1위 인텔과의 격차를 더욱 줄였고 마이크론을 제친 SK하이닉스는 퀄컴마저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반도체 시장 조사기관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반도체 업체 매출을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는 93억 3,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87억 9,700만 달러보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텔의 1분기 매출은 116억 3,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추격도 눈에 띕니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은 43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35억 700만 달러 대비 25% 급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5위에 안착한 데 이어 4위인 퀄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1분기 매출 증가율은 5%에 그쳤습니다. 롯데가 동대문 면세점을 앞세워 다음 달로 예정된 서울시내 면세점 유치전에 뛰어듭니다. 롯데 면세점은 서울 시내 면세점 후보지로 동대문 피트인을 확정하고 중소 면세 사업자인 중원 면세점과 함께 지상 지하층 11개 층에 복합 면세타운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롯데 면세점은 5개 층, 중원 면세점은 2개 층에서 각각 면세점을 운영하고 나머지 4개 층은 식당, 사무실, 창고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롯데 중소 면세 사업자와 판매 품목이 중복되지 않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롯데는 패션과 시계, 액세서리 품목을 판매하고 중원 면세점은 술과 담배, 잡화 품목을 나눠서 판매한다는 구상입니다. 롯데는 우수 브랜드 입점 협상과 상품 공급 지원, 합동 판촉 활동 등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복합 면세타운을 성공리에 운영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가 동대문을 선택하면서 현재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서울 시내 면세점 후보지는 강북에만 총 5곳이 집중됐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오늘 피고인의 항로 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항로 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피고인이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시중은행장들을 초청해 개최한 금융협의회에서 내년 60세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앞으로 2년에서 3년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현대기업금융, 현대기술투자, 현대선물 등 금융 관련 3개사에 대한 재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팔남인 정몽일 현대기업금융 회장은 퇴진하게 됩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28% 상승해 0.22% 올랐던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다음 주에 현대제철, 호텔신라 등 총 50건, 2조 8,168억 원 규모의 회사채가 발행됩니다.
생활 중 부부는 서로 많은 약속을 주고받는데요. 최근 이혼율이 급증함과 동시에 배우자가 쓴 각서의 효력에 대한 판결 또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방효석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통계청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최근에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에 대한 상담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에 대한 상담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사회적으로 이혼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 특히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로 삶의 질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풍족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경제적으로 배우자의 능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재산의 절대적인 액수가 증가하면서 그 이혼 시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증가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 7월에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들 수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서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거와는 달리 배우자가 외도나 폭력을 한 경우에도 그냥 참지 않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덧붙여서 최근에는 상반기 중으로 대법원이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를 도입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혼 시 파탄주의가 도입이 되면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이혼에 있어서 가정이 파탄난 경우에는 이혼이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에 이혼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거 수집을 위해서 부부 사이에 각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폭력을 행사하면 일정한 돈을 주겠다든지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간통을 한 당사자가 외도를 해도 절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각서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이 각서는 효력이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부간의 각서의 효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부계약 취소권이라는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민법에 규정되었던 제도인데요. 부부계약 취소권이라 함은 부부 생활 중 일방이 언제든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부부계약 취소권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부부간의 계약도 일반 다른 사람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률 문서가 쓰여진 대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의하면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간 각서가 작성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폭력을 행사하면 전 재산을 준다라든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0억 원의 돈을 준다라는 각서가 쓰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 행위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라고 해서 외도를 해도 상대방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각서는 상대방의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부부간의 각서가 일방적인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쓰여진 경우도 여전히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법원의 판례가 있는데요. 외도를 한 당사자 일방이 외도 시에 10억 원의 위자료를 주겠다라고 각서를 쓰고 이 부분은 공증까지 받았거든요. 공증까지 받았지만 그 각서가 협박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이 증명된 사안에서 법원은 그 각서의 효력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증을 받아도 각서의 효력은 없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공증은 판결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이 무언가를 일단 보셔야 되는데요. 공증은 그러한 법률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증받은 각서가 일반 법 원칙에 어긋난다라면은 그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흔히 문제되는 것으로 상속 포기 각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혼하려는 여성이 남편 될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상속 포기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그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중견 사업가인 B와 재혼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B의 자녀들이 A에게 상속 포기 각서의 작성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각서를 A가 쓰고 공증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재혼을 했다라면 A는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각서는 효력이 없고요. 공증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이 정한 상속 포기 절차의 방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상속 포기 각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상속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의 방효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현장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